아직 동이 트려면 멀었지만 서울 하늘은 뿌연 먼지 구름에 덮여 회색빛이었습니다. 찜통 같은 더위와 눅눅한 습기, 그리고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으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골목 안, 몇몇 노점상들이 좌판을 벌리는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음식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그곳에 11살 남짓 되어 보이는 소녀 서연이가 채소 바구니를 힘겹게 안고 서 있었습니다. 가녀린 몸, 크고 동그란 눈에는 나이답지 않은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동트기 전부터 일어나 몇 개의 큰 길을 건너고 화려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 마침내 아름드리 나무가 우거진 어느 한적한 길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담장으로 둘러싸인 웅장한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가로등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담장 너머 넓은 정원을 힐끗 훔쳐보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경비 아저씨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근처를 어슬렁거리다 들키기라도 하면 욕설과 함께 쫓겨날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마음속에는 강렬한 바람,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해가 더 뜨거워지기 전에 남은 채소를 모두 팔아 병상에 누워 계신 외할머니 약값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저택의 주인에 대해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엄청난 부자이자 냉철하기로 소문난 민 회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좀처럼 밖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부분의 일을 비서를 통해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돈과 명예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으며 인간적인 감정이나 동정심 같은 것은 오래전에 메말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연이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혹시 저 집에서 신선한 채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내 채소를 사주지 않을까? 몇 단만 팔면 되는데. 서연이는 이미 주변의 다른 집들을 돌며 채소를 팔아보려 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웃으며 사주기도 했고, 어떤 집에서는 정중히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모은 푼돈이라도 할머니 약값에 보태야 했습니다. 병원에 오래 계신 할머니의 병원비는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습니다. 돈 걱정을 할 때마다 서연이의 작은 가슴은 답답하게 죄어왔습니다. 할머니의 깡마른 모습, 밤마다 서연이의 등을 토닥여 주시던 가냘프게 떨리는 손길, 서연아,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야 한다.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마라 하시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던 서연이는 갑자기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저택의 높고 육중한 철문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딱딱한 구두발 소리와 함께 제복을 입은 키 큰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미 몇 번 서연이를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잔뜩 찌푸린 얼굴로 그가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저택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라고. 안 산다고 했으면 그만이지, 썩 꺼져. 서연이는 숨을 헐떡이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그냥 혹시 집에서 장 보러 나오시는 분이 계실까봐 기다린 거예요. 채소 좀 사주실까 해서요. 잘못한 거 없어요. 돈이 조금 필요해서. 서연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비 아저씨는 더 큰 소리로 호통쳤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여기가 어디라고 장사를 해. 저기 노점 금지 팻말 안 보여? 여긴 고급 주택가야. 누가 내까지 거 길거리 채소를 사겠어? 썩 꺼지라고.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이는 황급히 채소 바구니를 들고 달아나려 했지만 그 와중에 바구니가 기울어지면서 싱싱한 채소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쏟아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너무 많이 걸었던 탓일까요? 낡고 해진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소매 끝은 너덜너덜 닳아 있었습니다.
문에서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서연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택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마 이곳은 나 같은 아이가 올 곳이 아닌가 봐.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마라. 사람마다 각자 사정이 있는 법이니 그저 삶이 너에게 기회를 주기만을 바라거라. 서연이는 눈물을 닦고 떨어진 채소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자. 아직 시간은 있어. 하지만 서연이가 막 발걸음을 옮기려던 바로 그 순간 육중한 철문이 천천히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매끄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거리로 나왔습니다. 서연이의 눈에 다시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차 안에 마음씨 좋은 사모님이 타고 계실지도 몰라. 하지만 어둡게 선팅된 차창이 내려가자 드러난 것은 날카롭고 차가운 표정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서연이를 쏘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 또 저 채소 파는 애네. 정말 지긋지긋하다. 더러워 죽겠네. 기사 양반, 그냥 갑시다. 저런 애들은 상대할 가치도 없어. 서연이는 모욕감에 다시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차창 너머로 들려오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런 거지 같은 것들이 꼭 부잣집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복량이나 하려고 한다니까. 쯧쯧, 창피한 줄도 모르고. 차가 먼지와 뜨거운 매연을 남기며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서연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참았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는 흙 묻은 채소들을 주워 담고 엉망이 된 바구니를 추슬렀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그곳을 떠났습니다.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막 골목을 벗어나려 할 때 작업복 차림의 인부 한 무리가 저택 안에서 나왔습니다. 아마도 저택 수리나 물품 운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인 듯했습니다. 모두 바빠 보였고 작은 아이 하나쯤은 신경 쓸 겨를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중년의 키 큰 남자가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어딘가 선량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채 채소 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걸어가는 서연이를 언뜻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얼굴을 찌푸리더니 주머니를 뒤져 잔돈 몇 푼을 꺼냈습니다. 이야, 그 채소 한 단에 얼마냐? 내가 몇 단 사서 집에 가져가서 끓여 먹어야겠다. 서연이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감사 인사를 하고는 채소를 펼쳐 보였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이었지만 할머니 약값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2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더 서연이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아침이라도 사 먹어라. 오늘 날씨 엄청 덥다. 서연이는 눈물이 글썽한 채 활짝 웃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행복은 금세 깨지고 말았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다시 나타나 고함을 쳤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기서 장사하랬어? 당장 꺼져. 감히 저택 앞길을 막아?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지라고. 서연이는 깜짝 놀라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중얼거리고는 친절한 인부 아저씨에게 감사 인사를 할 겨를도 없이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거나 벌금을 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 거리 어디엔들 노점을 펼칠 곳이 없겠냐마는 서연이처럼 작고 힘없는 아이는 늘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서연이와 같이 남루한 행색의 노점상은 자신들이 사는 화려한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존재일 뿐인지도 몰랐습니다.
오늘도 실망감은 어린 소녀의 가녀린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땀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남은 채소를 팔지 못하면 점심때쯤이면 시들어 버릴 것이고, 그러면 할머니 약 살 돈을 마련할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밤새 밭은 기침을 하시던 모습, 낡고 허름한 단칸방에 스며들던 차가운 외풍, 기름 등잔불 아래 웅크리고 앉아 배고픔과 두려움에 떨며 숙제를 하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마음속에는 아직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에게는 할머니가 계셨고, 비록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엄마와의 소중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 속 엄마의 따뜻한 미소와 서연아, 힘들어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마라. 씩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나는 이겨내야 해.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어. 시간은 흘러 서울의 기온은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오전 9시가 넘었지만 서연이는 채소를 몇 단밖에 더 팔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골목으로 접어들려던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날카로운 자동차 급정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란 서연이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번쩍이는 고급 세단 한 대가 아이를 칠 뻔하며 바로 옆에 멈춰 섰습니다. 채소 바구니는 다시 길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벌벌 떨며 죄송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차 안에서 낮고 권위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길 한복판에 애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두면 어떡합니까? 빨리 내려서 괜찮은지 봐요. 운전기사가 황급히 차에서 내려 서연이를 부축했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무릎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새치가 섞여 있었고 깊게 팬 미간과 날카로운 눈빛은 그의 성격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는 값비싸 보이는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갑고 엄격해 보이는 외모 속 어딘가에는 깊은 피로와 고뇌의 흔적이 숨겨져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바로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저택의 주인 민 회장이었습니다. 민 회장은 미간을 찌푸린 채 서연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흙 묻은 채소들을 보고는 불쾌한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또 너로구나. 아직도 여기서 노점상 짓을 하고 있었나? 집에 안 가고 뭘 하는 게냐? 여기가 내 놈들 멋대로 장사하는 곳인 줄 알아. 서연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두려움에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애썼습니다. 죄송해요. 늦을까봐. 여기서 팔려고 했어요. 할머니 약값 때문에. 길 막거나 폐 끼치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민 회장은 서연이의 눈물 어린 눈망울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따끔거리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 속의 누군가와 닮은 듯한 느낌. 하지만 평생을 냉철함과 자기 방어로 살아온 그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싸늘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린 것이 벌써부터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며 사기나 치려 하다니. 당장 다른 데로 꺼져라. 더 이상 귀찮게 굴면 경찰을 부르겠다. 말을 마친 민 회장은 더 이상 돌아보지도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출발시키자 세단은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서연이는 다시 길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혹시나 했던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 버렸습니다. 모욕감과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민 회장 같은 사람에게 자신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는 그저 길가의 돌멩이만도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바로 그때 근처에서 떡볶이를 팔던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쯧쯧, 저 애 딱하게 됐네. 하필이면 민 회장한테 걸리다니. 그 양반 성격 보통 아니잖아. 예전에도 가난한 사람들 쫓아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 저 양반은 돈 버는 대만 혈안이지 인정사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니까. 가족 얘기도 들어본 적 없어. 옛날에 여자한테 크게 대었거나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소문만 무성하지. 서연이는 그 말들을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멀어져 가는 검은색 세단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끈이 자신과 그 남자를 연결하고 있는 듯한 기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께 돌아가야 해. 서연이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이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도매시장에서 채소를 떼어와 팔았지만 벌이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단속반에 쫓겨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날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미천마저 바닥나던 날, 서연이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들풀처럼 꿋꿋하게 살아야 해. 없던 비바람에도 땅에 뿌리박고 살아야 한다고 하셔서 가끔 저택 근처를 지나갈 때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쫓겨나거나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오후, 서연이는 저택에서 멀지 않은 길가 나무 그늘 아래 지쳐 앉아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려 손발이 떨려왔습니다. 마른 풀잎 몇 개를 뜯으며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작은 보라색 제비꽃잎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서글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익숙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연이 근처에 멈춰 섰고 조수석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황급히 내렸습니다. 민 회장의 운전기사, 김 기사였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김 기사는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 채소를 팔던 서연이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려 점심시간을 이용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김 기사는 서연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무슨 일 있니? 아저씨가 뭐 도와줄까? 서연이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지만 김 기사의 선량해 보이는 얼굴을 보고는 경계를 풀었습니다. 서연이가 자신의 딱한 사정을 털어놓자 김 기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쯧쯧. 딱하게 됐구나. 자, 이걸로 밥이라도 사 먹고 어서 할머니께 가보렴. 그리고 다음부터는 저택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회장님이 싫어하시니까. 알았지? 김 기사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서연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서연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감사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가슴속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차가운 사람들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운명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곤 합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서연이는 매일 같이 채소를 팔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할머니께 드릴 흰쌀죽 한 그릇 살 돈조차 부족했습니다. 어떤 날 점심에는 배고픔을 참으며 할머니가 위독해지실까, 자신이 이 힘든 세상에서 버텨내지 못할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11살 소녀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삶의 무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오후,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웃집에서 빌린 낡은 자전거에 채소를 싣고 집으로 돌아가던 서연이는 동네 사람들이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께서 숨을 잘 못 쉬시고 쓰러지셨어. 사람들이 지금 보건소로 모시고 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이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채소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찬 빗줄기가 온몸을 때리고 길바닥에 흙탕물이 옷을 적셨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할머니.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나는 절규만이 가득했습니다. 보건소의 허름한 병실, 서연이는 침대 위에서 가냘픈 숨을 몰아쉬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는 서연이에게 급히 큰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아야 하며 수술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며 서연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불 끝을 꽉 움켜쥔 채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제발 우리 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장 수술비를 내지 않으면 위독해질 수 있다고. 그날 밤 서연이는 할머니 병상 곁을 지키며 돈을 구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고민했습니다. 이웃들에게 빌려보려 했지만 받을 형편이 어려워 큰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든 돈을 빌려야 채소를 전부 외상으로 넘기든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 비는 밤새도록 창문을 두드렸고 서연이의 마음은 칠흑 같은 절망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예전에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은 아주 작은 불씨 같지만 온 세상을 따뜻하게 덮일 수도 있단다. 서연이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김 기사 아저씨였습니다. 혹시 김 기사 아저씨께 부탁하면 일자리를 소개해 주시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서연이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를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민 회장의 저택 근처 길가에서 김 기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그날 김 기사는 중요한 손님을 마중 나가느라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위독했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서연이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서연이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택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하지만 문을 열고 나온 것은 다시 그 불친절한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서연이를 보자마자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녀석 또 왔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냐? 회장님은 너 같은 거 만날 시간 없다고. 당장 꺼져.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아저씨, 제발요.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자리나 돈 빌릴 곳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하지만 경비 아저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러. 회장님은 지금 회사 일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시다. 내까짓게 뭐라고. 어서 꺼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이 귀찮은 녀석아. 쾅.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서연이의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적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처럼 닫혔던 철문이 다시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잠깐 하는 외침과 함께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민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일찍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문 앞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빗속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서연이의 초라한 모습을 본 순간 민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본래는 버럭 화를 내며 쫓아내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경비원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보내고 서연이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딱딱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흔들리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뭘 하는 게냐? 원하는 게 뭐지? 서연이는 숨을 몰아쉬며 민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회장님. 아니면 이 댁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일자리 좀 소개해주세요. 어떤 힘든 일이라도 괜찮아요. 할머니 수술비만 벌 수 있다면? 민 회장은 소녀의 진지한 모습에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의 눈물 젖은 눈망울 속에서 아주 오래전 잊고 싶었던 한 여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련하게 떠오르는 그 얼굴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그는 애써 냉정을 되찾으려 하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린애를 고용할 생각 없다. 그리고 여긴 내 할머니 병원비나 대주는 자선단체가 아니야. 어서 돌아가라. 더 이상 귀찮게 굴지 말고. 말을 마친 민 회장은 그대로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다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희망이 사라지려는 순간 서연이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싸늘한 저택 안, 민 회장은 창가에 기대선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담장 너머 길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서럽게 울고 있는 소녀의 가녀린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의 심장은 마치 누군가 움켜쥐기라도 한 듯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아주 오래전 빗속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매달리던 한 여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의 첫사랑이자 평생의 상처로 남은 그녀, 희선. 젊은 시절, 그는 야망을 쫓아 고향을 떠나며 그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가 임신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나중에야 그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혹시 자신의 아이가 태어났는지 확인할 용기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차갑고 냉정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 소녀의 모습은 굳게 닫혔던 그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듯했습니다. 민 회장은 등을 돌리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냥 우연일 뿐이야. 감상에 빠지지 말자. 그는 비서를 불러 다음 일정을 확인하며 애써 혼란스러운 감정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서연이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어. 아이는 병원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여전히 몇천 원짜리 지폐 몇 장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는 11살 소녀에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과 같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서연이는 어리석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사채라도 써야 하나?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커서 평생 일해서 갚으면 되지 않을까? 할머니만 살릴 수 있다면? 서연이는 밤중에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어둡고 음침한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얼핏 들었던 급전을 빌려준다는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찾아낸 허름한 사무실,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돈을 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꼬마야? 수천만 원이요. 할머니 수술비 때문에. 남자는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하하. 꼬맹이가 배짱 한번 두둑하네. 담보는 있냐? 집문서라도 가져왔어. 서연이가 고개를 젓자 남자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담보도 없으면 이자가 3배다. 하루라도 밀리면 내 장기라도 팔아야 할걸. 내까지 거 목숨값 얼마나 한다고. 근데 몸으로 갚는 방법도 있긴 하지. 남자의 음흉한 눈빛에 서연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그때 남자의 부하인 듯한 사람이 뛰어들어와 속삭였습니다. 형님, 여긴 너무 위험합니다. 근처에 고급 주택가가 있어서 신고라도 들어가면 골치 아파집니다. 남자는 귀찮다는 듯 서연이를 쫓아냈습니다. 썩 꺼져, 이 쓸모없는 녀석아. 담보도 없이 어딜 와서 돈을 빌려. 서연이는 울면서 애원했지만 남자는 아이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서연이는 공포에 질려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과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는 민 회장이 고급스러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비 속의 소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첫사랑 희선의 기억. 그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죄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결국 개인 비서를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 그 아이에 대해 좀 알아보게. 이름은 서연이라고 했던가. 어디 사는지, 형편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게. 비서는 의아했지만 회장의 지시에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리 냉철한 민 회장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이끌림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서연이는 흠뻑 젖은 채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진통제 덕분에 잠시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에 서연이에게 채소를 사주었던 친절한 인부 아저씨가 할머니 소식을 듣고 찾아와 몇십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엄청난 수술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할머니의 희미한 숨소리를 들으며 서연이는 벽에 기댄 채 속수무책으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발 누가 우리 할머니 좀 살려주세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넋 놓고 앉아 있을 때 뜻밖에도 한 의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서연 학생, 방금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익명의 후원자가 할머니 수술비와 입원비를 전액 납부했다고 합니다. 서연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누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원자께서 신원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제 할머니는 수술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연이의 가슴속에 벅찬 감동과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서연이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분명 김 기사 아저씨나 인부 아저씨일 거야.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감사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마음속을 채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할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서연이는 기적을 경험한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쇠약했지만 서연이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걱정 마라.
할미는 아직 내 곁을 떠날 때가 아니다. 내 엄마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을 게야. 서연이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은인을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 없던 일이 있더라도.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막 회복세를 보이던 어느 날 오후, 병원에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서연이가 예전에 돈을 빌리려 했다는 사실을 트집 잡아 소란을 피웠습니다. 비록 돈을 빌리지는 못했지만 겁에 질린 서연이가 이름과 주소를 남겼던 것을 빌미 삼아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할머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서연이는 벌벌 떨며 부인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의사와 다른 환자들이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우연히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병원에 들렀던 김 기사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즉시 달려와 사채업자들을 막아섰습니다. 당신들, 어린애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김 기사의 당당한 태도에 사채업자들은 잠시 주춤하더니 욕설을 퍼붓고는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겠다는 듯 협박하는 말을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울면서 김 기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김 기사는 자초지종을 듣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쯧쯧,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어린 것이 어쩌자고 그런 위험한 곳을 찾아갔어. 이제 걱정 마라. 아저씨가 어떻게든 도와줄 테니. 김 기사는 말없이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어떤 결심이 서려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민 회장이 최근 서연이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가만히 계시지는 않을 텐데. 며칠 후 할머니는 많이 회복되었지만 퇴원하기에는 아직 일렀고 남은 병원비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 업무가 직원이 서연이를 찾아와 지불 영수증을 건네주었습니다. 누군가 남은 병원비를 모두 정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놀라서 묻자 직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어떤 신사분이 오셔서 처리하고 가셨어요. 후원자라고만 하시던데요. 서연이는 복도를 달려나갔지만 이미 그 사람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가슴속에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부동산 업계에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민 회장이 탈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쟁 업체의 음해 공작으로 조작된 증거들이 제시되었고, 언론은 앞다투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민 회장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폭풍의 한가운데 선 민 회장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내면은 불타는 듯했습니다. 그는 변호인단과 함께 밤샘 회의를 하며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 회장의 저택 앞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차에 올라 긴급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소녀가 차 앞으로 뛰어들어 길을 막아섰습니다. 운전기사인 김 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민 회장이 짜증스럽게 외쳤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김 기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입니다. 민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아이는 넘어져 무릎이 까졌지만 아픔도 잊은 채 일어나 차창을 두드리며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다 알아요. 할머니 병원비 내주신 분, 회장님이시죠? 그렇죠? 더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은혜를 갚으면 될지.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민 회장은 차창 너머 눈물과 흙먼지로 얼룩진 아이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오래전 희선의 모습이 다시 한번 겹쳐 보였습니다. 두 손을 꽉 쥐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애써 냉정을 되찾으려 하며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널 도왔다고 누가 그러더냐. 나는 빚지는 것도 누가 내게 빚지는 것도 싫어한다. 썩 비켜라. 길 막지 말고.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김 기사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출발해. 차가 움직이려 하자 서연이는 필사적으로 차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회장님. 아니에요.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제발.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세요. 저는 은혜를 받고만 있을 수 없어요. 제발요. 그 애절한 외침은 민 회장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리는 듯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매달리며 외쳤던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요. 민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바쁘다. 할 말이 있으면 오늘 오후에 회사로 와라. 김 기사, 저 아이 인사팀장에게 데려가서 할 만한 일이 있는지 알아보게 됐나? 출발해. 차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서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회장님이 도와주신 게 맞구나. 겉으로는 차갑게 말씀하셨지만 아이는 냉정한 표정 뒤에 숨겨진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김 기사는 서연이를 데리고 민 회장의 회사 건물로 갔습니다. 휘황찬란한 고층 빌딩. 서연이는 화려한 정장 차림의 직원들 사이에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남노한 시골 소녀가 어째서 이런 곳에 왔는지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최고 경영자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김 기사를 따라 인사팀장실로 갔습니다. 인사팀장은 처음에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만 11세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지시하셨으니 임시로 아주 가벼운 잡무를 돕는 정도로만. 급여는 추후에. 김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규 업무 시간 외에 저녁 시간에 잠깐 와서 청소 같은 걸 돕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방해되지 않게요. 서연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 할머니 병원비를 갚고 생활비를 마련할 수만 있다면. 그날 저녁부터 서연이는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쓸고 닦고, 탕비실에 컵을 씻고, 각 층의 쓰레기를 비우는 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깡마른 소녀가 서툰 솜씨로 청소하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안쓰러운 마음에 빵이나 음료수를 건네주는 사람도 있었고, 요즘 세상에 저런 애가 다 있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냐, 라며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아무 것에도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녁 8시쯤 서연이가 복도 바닥을 닦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민 회장이 내렸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이를 본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가볍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마치 계속 일하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민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지나치려다 말고 다시 돌아서서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어이, 꼬마야. 서연이가 고개를 들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민 회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점심회의 때 남은 음식이다. 버리기도 아깝고. 가져가라. 그리고 일찍 들어가. 어린애가 밤늦게까지 이런 데 있는 거 아니다. 말을 마친 그는 다시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서연이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도시락 상자 안에는 샌드위치와 샐러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저녁 식사였습니다. 아이는 그의 뒷모습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꼭 은혜 갚을게요. 그날 이후 서연이는 매일 저녁 회사에서 묵묵히 잡무를 했습니다. 가끔 늦게 퇴근하는 민 회장과 마주칠 때면 그는 여전히 별말 없이 지나치거나 가끔 남은 음식을 건네줄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어깨에 걸친 재킷을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밤늦도록 홀로 사무실을 서성이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이는 어쩐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화려한 지위와 부속에서 그 역시 남모를 깊은 고독과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이는 우연히 직원 몇몇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 정말 안 좋다며? 경쟁사 소송에다 주주들 자금 회수 압박까지. 민 회장님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더라.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거야. 듣자 하니 혼자 사신다며? 부인이나 자식도 없고. 서연이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졌습니다. 민 회장님께 정말 가족이 없을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걸까? 그리고 왜 그의 눈빛은 항상 그렇게 외로워 보일까?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이는 여전히 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돌보며 저녁에는 회사에 나가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의 사정을 알게 된 몇몇 직원들은 남몰래 서연이를 도와주었고, 아이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민 회장은 여전히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지만 남몰래 서연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퇴근길에 회사 차로 서연이를 병원까지 태워다 주기도 했습니다. 마침 가는 길이라 들르는 것뿐이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배려를 서연이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가는 동안 민 회장은 말이 없었고 서연이 역시 감히 먼저 말을 걸지 못하고 가방만 꼭 쥔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회사의 긴급회의가 소집되어 밤 10시가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민 회장은 변호사, 협력사 대표들과 함께 경쟁사의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한 반격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탕비실 옆 휴게 공간에 앉아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창밖으로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병원에 혼자 계실 할머니 걱정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민 회장이 나왔습니다. 그는 문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서연이를 보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직도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는 게냐? 내일 학교 안 가? 뭐해? 서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라니? 내가 학교를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아셨지? 아마 그냥 무심코 하신 말씀이겠거니 생각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이제 가려고요. 비 그치면요. 혹시 가다가 비에 젖을까봐. 민 회장은 한숨을 쉬며 창밖의 어두운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희선이도 이렇게 빗속에서 자신을 기다렸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서연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입어. 그리고 따라와.
병원까지 태워다 주지. 마침 가는 길이다. 두 사람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쏟아지는 비 속을 달리는 차 안은 무겁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 회장은 운전대를 잡은 채 복잡한 표정으로 앞만 보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이 아이가 하지만 이성은 계속해서 아닐 거야라고 속삭였습니다. 그저 감상적인 생각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이끌림이 계속해서 그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 서연이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하고 재킷을 돌려주었습니다. 민 회장은 재킷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를 몰아 떠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백미러를 통해 할머니가 병원 문 앞까지 나와 서연이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할머니의 모습.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민 회장은 급히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하지만 그는 차마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아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민 회장의 회사를 둘러싼 폭풍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졌고 직원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줄줄이 계약을 취소했고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서연이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아이는 민 회장이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회사를 지키려 애쓰는 모습, 수척해진 얼굴과 깊어진 주름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김 기사조차 회장님께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잠도 못 주무십니다. 경쟁사 놈들이 악랄하게 공격해오니 법정 싸움까지 가면 정말 힘들어지실 텐데 라며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막 청소를 마치고 퇴근하려 할 때 김 기사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어. 회장님께서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단다. 듣자 하니 깡패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받다가 차가 전복되었다고 해. 지금 X병원 응급실에 계신데 상태가 아주 위중하시다고. 서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이 사고를 할머니를 구해준 은인이자 어쩌면 자신과 깊은 인연으로 얽혀 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아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는 즉시 인사팀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아 김 기사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은 이미 경찰과 의료진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민 회장은 막 응급처치를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를 흘리고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두부 외상 가능성이 높아 위독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고 서연이는 병상에 누워 계시던 할머니의 모습과 겹쳐 보이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살아나셔야 해요. 회사 관계자들과 협력사 대표들이 속속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민 회장이 평소 냉정하고 엄격했지만 그의 뛰어난 능력과 영향력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심으로 그의 안위를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회사의 앞날을 걱정하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3시간이 넘는 긴 수술이 끝나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의가 나와 말했습니다. 일단 급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 가능성이 있어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흩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 기사 외에는 모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중환자실 앞복도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민 회장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새벽녘, 민 회장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서연이는 몰래 병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있었고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으며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은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눈물을 참으며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제발 깨어나세요.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를 대신 내주었던 일, 남은 도시락을 건네주던 무심한 듯 다정했던 모습, 병원까지 태워다 주던 그의 뒷모습. 서연이에게 그는 이미 단순한 은인을 넘어선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아이는 그의 손을 잡은 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손을 잡고 있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하고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아이는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고 뜨거운 눈물이 그의 차가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처럼 민 회장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연이는 깜짝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민 회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직 의식은 희미했지만 귓가에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를 어렴풋이 인지하는 듯했습니다. 그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는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오래전 첫사랑 희선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그는 힘겹게 입술을 움직여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희선. 내가 잘못했어. 용서. 서연이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희선? 누구지?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서연이요. 민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서연. 네. 딸. 그리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서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 딸. 그의 마지막 말이 천둥처럼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내가 회장님의 딸이라고? 어떻게? 숨이 가빠오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던 서연이. 외할머니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지난 11년 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했지만 그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민 회장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민 회장은 잠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이 경찰은 교통사고의 배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민 회장에게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기에 김 기사가 가족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병원에 계셨지만 이제 스스로 걸으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서연이는 깊은 고민 끝에 할머니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놀라움과 충격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이 정말 민수 아버지였다니. 내 엄마가 살아있을 때 임신 소식을 알리려고 몇 번이나 찾아갔었지.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매몰차게 외면했었단다. 내 엄마를 믿지 않았던 게지. 결국 내 엄마는 상심한 채 사고로. 그 후로 나는 내 존재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고 그 사람을 찾을 길도 막막했기 때문이지.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잊힌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할머니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 민 회장은 가난했지만 총명하고 야망이 넘쳤고 서연이의 어머니 희성과 깊이 사랑했지만 성공을 위해 서울로 떠난 후 변해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서연이의 존재를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더라도 외면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는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움,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민 회장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복잡 미묘한 눈빛, 남몰래 베풀어 주었던 도움들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오랫동안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그는 내 아버지다. 내 엄마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어. 그저 멀리서 그의 행복을 빌어주었지. 만약 하늘이 너희 부녀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다면 그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게야. 그를 용서하렴. 그리고 그가 깨어나면 모든 것을 이야기해 보렴. 할머니의 말씀에 서연이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김 기사와 함께 민 회장의 곁을 지켰습니다. 매일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제가 아빠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가 깨어나시면 우리 꼭 이야기 나눠요. 아빠가 제게 주신 빵, 할머니 병원비 다 기억해요. 아빠, 제발 살아나세요.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일주일 후, 마침내 민 회장은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침대 곁에 엎드려 잠든 서연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내 딸. 그 부름에 서연이가 깨어났습니다. 민 회장이 깨어난 것을 보고 아이는 감격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아빠. 깨어나셨군요. 민 회장은 떨리는 입술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아. 내가 너무 몰랐구나. 너무 잔인했어. 그 말에 서연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끄러움, 원망, 사랑, 슬픔.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아버지와 딸은 하얀 병실 안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의사와 간호사들도 조용히 문을 닫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민 회장은 힘겹게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성공에 눈이 멀어 첫사랑을 버렸던 일, 희선이 임신 소식을 알리러 찾아왔을 때 의심하고 외면했던 일, 그리고 그녀의 죽음 이후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던 일. 성공했지만 단 하루도 마음 편히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서연이를 처음 보았을 때 희선의 모습을 떠올렸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돕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기 직전, 마침내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진실을 외쳤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딸아. 아비를 용서해다오. 민 회장은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권위적인 재벌 회장의 눈물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서연이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함께 울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기는 어려웠지만 그의 진심 어린 후회와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1년 동안 겪었던 가난과 외로움, 그리고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민 회장의 건강이 안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이 다시 병문안을 왔지만 그는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조용히 휴식을 취하며 이제 막 되찾은 딸 서연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서연이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그동안 자신이 외할머니와 함께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민 회장은 딸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가슴 아파했고, 앞으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비가 너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마.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다시 학교에도 보내주마. 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모든 것을 보상해주마. 그리고 내 외할머니도 함께 모시고 와서 최고의 의사에게 치료받게 해드리자. 서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저를 정말 사랑하세요. 아빠가 그렇게 해주신다면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민 회장은 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너는 내 핏줄이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압이 된 돌이다. 그저 내가 나를 용서해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 순간 서연이는 아버지의 눈 속에서 깊은 사랑과 회한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찾아온 뒤에도 현실의 폭풍우는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 회장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회사를 둘러싼 소송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경쟁사들은 이 기회를 틈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김 기사와 변호인단이 최선을 다해 방어했지만, 회사가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은 여전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엿들은 서연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없을까? 고민하던 서연이는 문득 자신이 채소를 팔러 다니던 시절 만났던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때문에 헐갑에 쫓겨나 억울함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모함하는 세력이 이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이용해서 회사를 공격하는 것은 아닐까? 서연이는 아버지의 회사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직접 진실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는 용기를 내어 예전에 자신에게 채소를 사주었던 친절한 인부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아저씨는 서연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회사 이야기를 꺼내자 아저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경쟁사 측 사람들이 찾아와 돈을 주며 민 회장 회사가 자신에게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세금을 탈루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회사 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의 일용직 노동자였기에 사실과 달랐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서연이는 아저씨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래야 억울한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아저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예전에 내가 내게 보여준 그 착한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거짓말은 할 수 없구나. 마침내 아저씨는 증언을 하기로 결심했고 그의 용기는 다른 피해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 경쟁사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았던 증거들 녹음 파일, 협박 메시지, 돈을 받은 명단 등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민 회장이 아직 병원에서 회복 중일 때 변호인단은 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검찰에 이 증거들을 제출하며 경쟁사의 음해 공작을 역으로 고소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민 회장의 회사는 무고했으며 경쟁사와 일부 부패한 관리들이 결탁하여 민 회장을 몰락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사건은 극적인 반전을 맞았고 음모를 꾸몄던 자들은 줄줄이 체포되었습니다. 민 회장은 모든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회사 이사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주가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갑자기 나타난 결정적인 증거들에 놀라워하며 과연 누가 이 모든 일을 뒤에서 도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김 기사는 그저 회장님께서 아끼시는 아주 사랑스러운 분이 계십니다. 라고 웃으며 말할 뿐이었습니다. 민 회장이 퇴원하던 날, 회사는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본래 시끄러운 자리를 싫어하는 민 회장이었지만 주주들을 위해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그는 멋진 정장 차림으로 수많은 귀빈들과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놀란 것은 그의 곁에 깡마른 소녀 서연이가 함께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민 회장은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 서연입니다. 저는 오늘 공식적으로 제 딸을 소개하며 이 아이가 저를 구원했음을 고백합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도 말입니다. 이 아이 덕분에 저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파티장은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민 회장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그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사생활을 철저히 숨겼던 그였기에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떨리는 목소리, 눈물 어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돈과 명예가 무슨 소용입니까? 만약 내 마음이 텅 비어 있고 내 핏줄이 세상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말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게 딸아이를 통해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게 사랑을 가르쳐준 착한 딸을 보내주신 이 세상에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서연이는 수줍음과 두려움에 떨었지만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함과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그 후 민 회장은 서연이의 외할머니를 자신의 저택으로 모셔와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만약 내 엄마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할꼬.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서연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아버지와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방은 소박하지만 책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민 회장은 딸이 다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들의 행복을 축복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 회장의 일부 부유한 친구들은 서연이의 가난한 출신을 문제 삼아 수군거렸고, 과거 민 회장에게 아첨했던 몇몇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서연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 딸은 비록 가난하게 자랐지만 누구보다 따뜻하고 강한 마음을 가졌소. 나는 내 딸이 자랑스럽소. 저택에 처음 돌아온 날, 서연이는 예전에 자신을 쫓아냈던 경비 아저씨가 여전히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 회장은 그를 해고하려 했지만 서연이가 만류했습니다. 아빠, 그러지 마세요. 저 그때 아저씨 원망 안 했어요. 누구나 자기 일을 할 뿐이잖아요. 아저씨가 변할 기회를 주세요. 경비 아저씨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연이의 너그러운 마음에 민 회장은 딸에 대한 존경심마저 느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민 회장은 건강을 회복하는 동시에 서연이에게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바쁜 일정을 쪼갰습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때로는 서툰 솜씨로 직접 요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서연이도 점차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의 따뜻함과 유머러스한 면모를 발견하며 가까워졌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예전에 살던 동네를 찾아가 가난한 이웃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민 회장은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지만 예기치 못한 위협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서연이를 협박했던 사채업자들이 아직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기사의 방해로 돈을 뜯어내지 못했고 서연이가 갑자기 재벌의 딸이 되었다는 소문까지 퍼지자 그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서연이를 납치하여 거액을 요구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이가 야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민 회장이 고용한 경호원들이 남몰래 서연이를 보호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섣불리 접근하지 못했지만 다른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서연이가 새로 사귄 친구와 함께 외딴 빈민가로 봉사활동을 갔을 때였습니다. 두 소녀는 잠시 길을 잃고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서연이를 결박하고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는 겁에 질려 도망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납치 소식을 들은 민 회장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평생 부와 성공을 누려왔지만 지금처럼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는 동시에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에도 불구하고 직접 딸을 구하기 위해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버려진 공장 창고 안, 서연이는 의자에 묶인 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칼을 들고 위협하는 모습에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아이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빠가 꼭 나를 구하러 오실 거야.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자동차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쾅! 창고 문이 부서지며 민 회장과 김 기사, 그리고 경호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이 계집의 목숨은 없다. 그 순간 민 회장의 머릿속에는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함께 수십 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실수로도 딸을 잃을 수 없다고 절규했습니다. 멈춰.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제발 내 딸만은 해치지 마라. 사채업자 두목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외쳤습니다. 부성에 한번 지극하시군. 좋아, 100억. 1초라도 늦으면 내 딸 목숨은 없다. 민 회장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당장 송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경찰 병력이 창고를 포위하고 급습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경고 방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 기사와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사채업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한 명이 서연이의 목에 칼을 겨누고 발악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이의 어깨에 칼날이 스치며 피가 흘렀습니다. 딸이 다치는 것을 본 민 회장은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달려들어 칼을 든 남자를 온몸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남자는 나가 떨어졌고 경찰이 즉시 달려들어 그를 체포했습니다. 서연이는 풀려났지만 충격과 고통에 정신을 잃고 아버지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민 회장은 딸을 부둥켜 안고 절규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여기 있다. 제발 눈 좀 떠봐. 그의 눈에서는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딸을 잃을 뻔했다는 극도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다행히 서연이는 어깨 상처가 깊지 않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금방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민 회장은 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이마에 입을 맞추며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서연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내려다보는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는 희미하게 웃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민 회장은 딸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또 아프게 했구나. 아빠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서연이는 조용히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버지와 딸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 회장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납치범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회사 운영 방식을 투명하게 바꾸고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힘썼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노숙자 쉼터를 지원하는 등 과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냉혈한 재벌이라는 과거의 이미지는 점차 따뜻한 마음을 가진 기업인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서연이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외할머니는 건강을 거의 회복하여 저택에서 손녀, 그리고 사위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민 회장은 시간이 날 때마다 서연이에게 직접 요리를 해주고 진정한 가족의 가치와 올바른 돈의 의미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서연이 어머니의 제사상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희선 씨, 내가 우리 딸을 찾았소. 내가 모든 것을 보상하겠소. 마침내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그들의 삶에는 평화와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쫓겨났던 저택 앞에서 눈물 흘리던 가난한 소녀는 이제 한 기업을 이끌어갈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결코 동화처럼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물과 상처, 오해와 용서, 희생과 헌신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어려움들이 있었기에 오늘 그들이 누리는 행복은 더욱 값지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앞으로 영원히 평온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함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현명한 이가 말했듯이 인생은 짧으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돈으로 샀거나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지만 결코 가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잘못을 저질렀다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부유함이 반드시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타인에 대한 연민, 그리고 너그러움에서 비롯됩니다.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오직 명예와 이익만을 쫓는 삶의 끝에는 결국 고독만이 남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셋째,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 보여도 여전히 선의와 친절은 존재합니다. 서연이는 낯선 이들로부터 작은 도움을 받으며 역경을 헤쳐나갔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작은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며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불의에 맞서 용기를 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다섯째, 행복이란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사과하거나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이십시오.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익숙한 명언처럼 돈과 지위는 우리에게 큰 집을 줄 수 있지만 오직 진심 어린 사랑만이 그 집을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을 때 충분히 사랑하고 표현하십시오. 언젠가 그들을 잃고 나서야 후회해도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서연이와 민 회장의 이야기는 결국 동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현실적인 교훈입니다. 혹시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혹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작은 친절과 사랑을 베풀 용기만 있다면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문 말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어 따뜻함과 희망을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통해 이러한 인간적인 가치들을 함께 널리 퍼뜨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